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뤄야 될 정치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건희 여사의 장모인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결국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제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제 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이 제명을 권고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지금 징계를 요구한 것이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품위유지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그것이 공통적으로 양당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윤리심사 자문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에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한 점을 문제 삼았고요.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 제출이 좀 불성실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성실히 소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윤리심사 자문위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지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윤리심사 자문위 입장에서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뭔가를 자꾸 감추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의원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제명을 권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 대변인께서는 좀 아세요?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지? 저도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아니면 민주당 쪽은 좀 아시려나? 예, 말씀하시죠. 어떤 소명자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결정이 국민적 감정, 국민적 눈높이에 그렇게 크게 틀린 결정이라고 보진 않아요. 예. 김남국 의원 개인 입장에서야 뭐 할 말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지적해 왔었던 거, 그리고 유재풍 위원장 얘기했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태도, 뭐 자료 제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대해서 권고를 한 이 결정을 김남국 의원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신의 제명 권고가 이뤄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니까 국회 윤리자문위 얘긴데요. 국회의원 299명이 있죠.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 11명입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단순하게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제명을 권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코인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11명의 다른 의원들은 상임위 도중엔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차익을 노리는 그런 가상자산 투자를 했느냐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기당 교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가요? 이런 사례로 이런 일로 제명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 형평성 얘기하는 것은 11명의 이른바 가상자산 보유 의원들을 겨냥한 얘기겠죠. 예. 내가 가상자산 보유한 것 외에 또 상임위에서 거래한 것 외에 또 뭐 본회의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 품위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고액의 가상자산 보유가 국회의원으로서 제명받아야 될 사안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국회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어떻게 제명할 수 있을까? 그 제명과 관련된 절차가 좀 보여주십시오. 이 제명과 관련해서는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의원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가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제명한 사례는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죠. 과거 이제 의원 시절일 경우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제명한 사례 또 있군요. 심학봉 의원 사례가 또 있었죠. 아닙니다. 제명하기 자진 사퇴했죠. 예, 제명하기 전에 자진 사퇴했으니까
김영삼 의원 딱 한 명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과연 이런 절차 과반 출석과 제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통해서 과연 국회에서 제명될 것인가 아니면 동료 의원들이 또 불쌍히 여겨서 구휼해 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들은 서로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역시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가 속히 진행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책임 정당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김남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받은 사람도 제명이 아닌데 상임위 때 코인 거래한 거 가지고 제명까지 되냐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민주당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제명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글쎄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제명에 이르는 사안인지 별개로 하더라도 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1979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이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좀 철회하라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제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이건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좀 받게 되죠. 앞서 말했던 심학봉 의원은 이 제명 표결 절차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이 케이스와 지금의 김남국 의원의 케이스는 비슷한 수준인가 아니면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어떤 결과로 갈 것인가 지금 이제 박찬대 최고위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여당에서는 충분히 제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주 의원께서는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사실은 부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지금 의원들이 이 이슈를 조금 비껴서 약간 이슈를 좀 방향을 전환시켜서 국민들께 자꾸 호도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게 뭐냐면 예. 김남국 의원이 국회 자문위에서 윤리자문위에서 제명을 해라, 김남국 의원은 제명을 하라라고 권고한 이유는 단지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코인을 둘러싼 이상 거래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있어서 분석을 한 결과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 당내 조사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조차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잘 안 한다. 예.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다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죠. 직업 윤리 정신의 부족함과 그다음 또 하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지 않았던 점들. 그렇다면 이건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직업도 아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자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국회 윤리자문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건 단지 코인을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이슈를 호도시키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홍은택 본장님, 네. 지금 국회 제적인원의 3분의 2가 이제 이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찬성을 해야 제명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이 제명 쪽에 찬성표를 던질 것 같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 제명 본회의까지 가려면 일단 예. 뭐 윤리 소위에서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특위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만약에 특위에서 통과되는 거나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저는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자문이라는 건 그냥 자문, 권고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회의원 특권 이런 거 내려놓기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서 지금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도 자문위 권고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아마 그 전에 뭐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윤리특위에서는 아마 본인이 소명하려고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11분 정도가 지금 이제 보유했었다라고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도 가상자산. 보니까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상임위 중에 거래를 했다는 것과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두 개 부분이 이제 주요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 부분들의 아마 소명을 볼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상임위 거래 중에 했고 그다음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예. 그럼 당장 왜 나하고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아마 11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제 공개한다 그러니까 예. 보유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변수로 작용할 것 예.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감안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한 70여 명 정도? 예, 70여 분 정도가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찬성을 던지면은 이제 제명이 되니까 지금의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 기류라든지 분위기를 봤을 때 한 70여 명 정도는 물론 한때 동지였지만 같은 정당 소속 동지였지만 좀 제명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정기당 교수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한 70여 명 정도 찬성하지 않을까요? 글쎄 뭐 나름대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 70여 명이 과연 찬성을 할까 아니면 뭐 반대표를 던질까 이렇게 미리 판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본회의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요? 지금까지 21대 국회에서 지금 예.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제명안들이 있습니다. 예. 자, 누구죠? 그 윤미향 의원 있죠? 박덕흠 의원 있죠? 자, 뭐 물론 그 중간에 이상직 의원은 이미 뭐 기소가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예.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근데 불과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표결을 통해서 의원직 제명을 처리한다? 저는 이게 여야가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현실은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 민주당이 과연 이 문제로 인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비판을 예. 받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할 거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앞서 현근택 대변인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좀 선제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있다. 자,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이게 만약에 본회의까지 가고 안 가고 막 지지부진되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이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모든 비판의 이미지는 민주당이 다 끌어안게 돼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되죠. 그 김남국 정치적 의원 부담을 왜 문제로? 민주당이 예. 끌어안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좀 선제적으로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예. 그걸 국민 앞에 천명하는 방식으로 김남국 의원의 거취를 압박하는 그런 방식도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은 정기당 교수님 같은 그런 생각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 대부분 다 그런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초선을 제외한 약간 중진급들만 갖고 있는 생각? 제가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이 문제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뭘 하고 있느냐,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있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당내 초선 의원들과 그 이상의 중진 의원들 또 친명과 또 반명 이런 쪽으로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가 또 하나의 갈등의 기폭제가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예.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차이를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어제 김경 위원장님 라디오 발언 때문에 그 초선 의원님들이랑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을 잘 하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발언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코로나 학습지 진화로 취급하는 발언들 이거는 너무 부적절해요. 이걸 보고서 의원들이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부글부글 하는 거죠 지금. 부글부글. 야 저거 얼른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좀 복잡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당내 이른바 반명계로 불리는 분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 문제까지 더 얹어지면서 민주당 내에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마구 표출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장님, 김은경 위원장의 비유, 초선 의원들이 코로나 세대 학생들과 같다.
뭐 지지나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김종민 의원은 또 그렇게 이제 끌어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런 발언들은 상당히 좋지 못한 표현이거든요.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어떤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적인 화법으로 이 용어로 등장을 했으니까 좀 따져보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코로나 때 그 학생들 수준이다. 초선들이. 아니, 적절하지 않죠, 당연히.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때 학생들도 학력 저하라는 말 자체도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 본인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대학의 교수님이니까 그걸 이제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이랬으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 이래 버리면 어찌 보면 좀 학생들도 약간 뭐 비하하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더 붙여서 지금 초선 의원들도 비슷해 보인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제가 보기에 학생들 상대로도 그렇고 지금 의원들 상대로도 그렇고 적절치 않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뭐 여러분들 만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뭐 원로들도 만나고 초선도 만나고 다선도 만나는데 혁신위원장이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들하고 아니면 좀 논의를 해서 혁신안 만들고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간담회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이라든지 뭐 원로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방송이나 지금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특정 세대라든지 특정 부류라든지 특정 뭐 초선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내에서 공감대를 있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의원들이든 뭐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야만이 혁신위가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데 벌써 이 혁신안 내놓기도 전부터 지금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면 이 혁신위 활동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몸담았던 교수니까요. 몸담았던 학생과 또 학교에 대해서도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뭐 제 얼굴에 침 뱉긴 셈이 되는 거죠.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표현은 그럼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를 초선들을 지지나 취급한다. 김남국 의원도 사실은 초선이고. 그럼 뭐 지금 노코멘트 하시겠습니까? 것처럼 뭐 그 특정 뭐 약간 비하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글쎄요, 뭐 서로 사실은 어찌 보면 본질적인 논의가 아니에요. 당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걸로 논쟁이 붙어야 되는데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적절하냐 그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씩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시간 낭비고 힘 낭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이제 수해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 있는데 여야 정치권은 누가 말실수 더 많이 하나, 누가 국민에게 미운 털 더 많이 박히나 그 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만큼이나 곤욕스러운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는 이 수해 중에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급 사과를 했죠. 27년 만에 사과였는데 그 사과한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리위에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평소에 이렇게 소신껏 밝혔던 SNS 글들을 내리고 또 다른 조금 낮은 자세를 보이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 국민의힘 패널 분들에게 많이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하지욕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이제 한나라의 명장 한신이 굴욕을 참았던 그 고사성어입니다. 이게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던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어제 SNS에 올렸다가 8시간 만에 삭제한 글이거든요. 와, 내가 진짜 참는다. 내가 진짜 사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해야겠다. 내 이 치욕을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꼭 복수하리라. 이런 한신의 마음이었던 건가? 윤희석 대변인 맞아요? 뭐 그런 감정을 나타낸 글이라고 보겠죠. 그래도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이죠.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그걸 표현했느냐.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볼 땐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그래도 삭제를 했으니까. 아, 글을 내린 거요? 예, 그건 이 표현을 쓴 게 다행인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삭제를 했다는 예. 것, 그것은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만약 이 글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시작이 됐더라면은 아직 결론은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우 심각한 분위기에서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아마 윤리위원들을 자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윤리위가 징계 절차 개시하기 전에도 예. 그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윤리위원들이 답하기를 반성하는 태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얘기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하지옥이란 글이 그때는 올라와 있었는데 그래도 내렸으니까 예. 이제 또 그 부분도 윤리위원들이 또 참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SNS 글을 그대로 뒀느냐 삭제했느냐도 양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를 내릴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국민이 보면 이게 뭐야? 내가 말을 잘못 뱉었어.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러면은 징계를 면하는 건가? 내가 글을 막 올렸어. 그리고 내가 뒤이어서 삭제를 했어. 아, 그러면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된다기보다는 예. 사과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저런 글을 남기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학생이 하는 거고. 잘못한 학생이 반성문을 내는 것과 안 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뭐 10번 내냐 100번 내냐의 차이도 있을 거고 예.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뭐 수해 중에 골프를 쳤다는 그 행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예.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반응, 예. 거기서 썼던 어떤 단어들의 수위,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물론 며칠 안 남았지만은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더 본인의 그 마음을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을 나타내느냐도 예. 중요하게 작용하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민주 의원님.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가 있고 글을 내리고 안 내리고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내리고 글도 내리고 사과도 했으니 이제 좀 홍준표 시장이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윤리위원들이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분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눈속임을 하고 있네. 실제 속마음은 아까 말한 대로 과하지옥, 가랭이 밑을 건너가는 그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판단할까요? 저는 만일에 이 과지옥 이 글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윤리위 차원에서는 이제 좀 홍준표 지사가 반성을 하는구나, 시장이 반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윤리위가 개시된다고 분명히 공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짧은 글을 올렸다가 내리긴 했지만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예. 오히려 더 이것이 홍 시장님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도 아니 홍 시장님 반성했다고 하는데 다시 이 글을 올린 거는 결국엔 나는 반성하지는 않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징계를 피해야 하니까 소나기를 피하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을 참는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 글을 올린 건 큰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1, 2단이 아니고 거의 홍준표 시장도 정치 한 9단, 10단쯤 되는 정치 고수인데 대선에도 여러 번, 2번인가요? 출마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당대표도 지내셨고. 근데 왜 홍 시장은 이런 표현을 쓸 경우에 윤리위원들을 자극해서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인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 어리석은 이 행동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표현을 왜 썼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 본인의 자유의지니까요. 제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다만 이제 당대표를 2번 지내시고 이 당 대선 후보까지 하신 입장에서 이러한 일로 이렇게 언론의 취재를 당하고 이 윤리위에서 하는 것 자체를 본인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수치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과도하게 SNS에서 반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 저는 중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인환 교수님, 제가 이제 홍 시장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홍 시장이 왜 자신에게 불리할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SNS에 이런 글들을 올렸을까? 아마 홍 시장은 자신의 캐릭터인 정면 돌파, 물러서지 않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남들이 뭐라 비난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정치 인생을 에서 보여줬던 그 강직함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향후 대권을 나가든 뭘 하든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정면 돌파를 하면 이게 저는 나중에 정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돌파도 것이다. 처음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예.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과 맞서는 듯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렇게 했던 홍준표 시장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 원래 하던 대로 하네 예.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4일 만에 어쨌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전에 SNS상에 그런 표현을 썼다가 8시간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요. 저는 그건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SNS 올릴 때 심정은 예. 감히 나를, 징계를 이걸 가지고 이런 어떤 수치감, 분노 이런 것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당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구나. 저는 이게 개인적 판단인지 예.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 또는 참모들의 조언인지 아니면 뭐 당 차원에서 또 예. 다른 경고를 받고 내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내가 비록 이 수치를 참아내겠다. 저는 이런 심정 때문에 내렸을 거로 봐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 방향도 윤리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와요. 예. 자, 뭡니까? 사과에 그치지 않고 좀 뭔가 수해 현장을 찾아가서 좀 뭐 봉사활동도 하고 유가족 또 위로하고 이런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면 양형도 좀 고려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징계를 모면하기 위한 저는 일시적인 어떤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랑이 징계가 밑을 기은 한신처럼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 징계 결과가 예. 뭐 경고가 될지 당원권 정지가 될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자, 뭐냐? 결국 국민들 가슴속에 박힌 이번 홍준표 시장이 보여줬던 이런 어떤 부적절한 태도 또 모렴치 이런 모습은요 아주 오래 갈 겁니다. 예. 이 상처는 아마도 앞으로 홍준표 시장이 무슨 대권 운운하는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이 국민들의 던져진 이 상처는 저는 쉽게 가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홍준표 예. 시장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모욕적이고 본인 스스로도 치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홍 시장은 현재의 당 지도부 또는 윤리위와 정면 충돌을 할 생각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수그러지는 그런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됐다는 얘기가 나오자 한 지지자와의 이제 대화가 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지지자는 이렇게 된 마당에 모멸감을 참지 말고 나와서 신당을 차리든가 이렇게 해라, 정면 돌파해라, 특위에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홍 시장께서는 아니다, 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남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행간의 의미는 뭔가요? 홍준표 시장 앞에 남은 것은 대선이겠죠. 그거 하나 남아있을 텐데. 신당 차려서 대선 나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회창 전 총재도 결국 당을 따로 만들어서 대선 또 세 번째 도전도 하고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은 당대표 2번에 대선 후보 1번. 뭐 이 당, 저희 당에 있어서는 대표 주자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 당을 떠나서 신당을 만들어서 어디서 더 큰 영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런 판단은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 대표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재옥 원내대표하고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달빛 고속철도 대구의 특별법 처리에 도움을 준 윤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 이런 제 글도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는 본인의 분노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한쪽으로는 현재 당 지도부 윤리위와 조금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를 홍 지사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홍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게 과연 타당할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한 분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중징계를 내리면. 자, 김재현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그러면 아마 큰 제재가 될 텐데 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아마 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이런 조치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같이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에서 다른 분의 징계를 조금 약한 수준으로 가자 이 말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은주 의원님, 당원권 정지는 너무 센 거죠? 세죠. 근데 세죠. 홍문정 의원은 제명했잖아요. 제명했었죠. 네. 근데 그에 비하면 경고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경고는 나오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 이준석 전 대표 문제도 있었고요. 또 지금 김재원 전 최고도 있었고 태용호 의원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고 수준으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뭐 당내에서 분란 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 때문이거든요. 행동과. 그리고 특히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생활이다, 뭐 문제 없다, 나는 내 사생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저는 경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징계 수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뭐 이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홍준표 시장의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시장 수행도 전국 조사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 요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까처럼 SNS에 글을 올렸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과연 그럼 홍준표 시장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한 것이냐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경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징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현주 의원께서 윤리위원이라면 당원권 정지는 때릴 것이다. 어쨌든 윤리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3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임자보다 잘했느냐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면은 1위예요, 1위. 전임 단체장과 비교해서 긍정 부정 평가 격차를 보면 플러스 44점. 그러니까 전임 대구시장보다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44점을 더 얻었으니까. 이렇게 유능한 이 광역자치단체장을 대구시장을 당원권 정지시킨다? 제명을 한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너무 큰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자체적으로 이런 또 저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또 큰 광역단체 장인데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이걸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물론 직무수행 평가도 좋죠. 전임자에 비해서도 뭐 1등으로 좋은 건데 그것은 대구시장이니까 대구에서의 여론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치를 하니까 적어도 홍준표 시장이 보여줬던 그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은 확실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얘기를 이제 두 분 국민의힘 패널 분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정인환 교수님,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국민의힘 내 의견의 대부분의 배경은 홍 시장에게 대해서 가벼운 징계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전망 때문에 안타깝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다뤘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에 많이 찬성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은 자칫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김남국 의원을 살려줄 경우에 그 화살이 민주당에 쏟아질 것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홍준표, 김남국 누가 더 악재예요 내년 총선에? 글쎄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의 문제는 참 부적절한 어떤 그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그 태도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좀 긁은 것 이런 것이지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친윤이 아니라서 나를 이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왜? 지금 수해 때문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번에 청주시, 충북도의 역할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피해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느끼는 감정은요. 아니 내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나를 징계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징계받을 사람은 김영환 지사나 청주시장 아니야? 저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은 다소 억울해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와는 또 다르게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어쨌든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저는 징계 절차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수준은 아닐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두 당 모두 지지율이 상승하는 잘한다 이런 박수를 받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에서 중징계 또는 제명 이런 쪽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사람과 다르게 김영환 충북지사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국민의힘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지? 9시 44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오창에서의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10시 오송 그리고 10시 10분에 한 명의 심정지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이제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거기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유족 희생자 이 합동 분향소에 가서 잘 조문도 잘 했는데 방금 들으신 마지막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한두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 좀 한두 명 정도 사상자가 났으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구나. 당장 달려갈 정도는 아니구나. 마치 이렇게 이제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말, 내가 그 자리에 갔어도 딱히 뭘 할 수 있었던 거는 없었을 것이다. 요 말 때문에 굉장히 지금 도덕적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골프를 치는 행위, 그렇죠? 이 행위고 이분은 이제 말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조금 좀 징계하는 게 조금 과하다 이런 여론이 아마 당내에 있는 것 같죠.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렇죠? 충북지사까지 징계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발언으로 징계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징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해 관련해서 지사의 어떤 책임이 정치적으로 비화될 경우에 당에서 뭔가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지금 이 조문 현장에서 있었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영환 지사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예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은택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돼요? 말 하나하나 가지고 다 말실수에 대해서 다 징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지금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걸 제가 보기에 징계 사유로 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뉴스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일단은
차량이 10대가 넘는 게 어쨌든 뭐 고립돼 있다라 그랬고 예. 그다음에 버스도 있다 그러고 이런 건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한두 분 정도 사상자 났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잘못 판단일 수는 있는데 예. 뒤에 얘기 내가 현장에 일찍 가서도 바뀔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무의식 중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왜 우크라이나 갔느냐 한국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했을 때 고위 관계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우리가 빨리 간다 해서 뭐 달라질 거 없다. 그 말을 아마 제가 보기 그대로 한 거라서 만약에 이 발언을 이유로 만약에 김영환 도지사를 징계한다 그러면 당장 왜 나만 그러느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충 지금 누군지는 대충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분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당에서는 징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실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 말 하나하나 가지고 징계하기 어렵다. 이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현주 의원님은 오늘 오랜만에 저 뵀는데 자꾸 눈을 안 마주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자꾸 윤희석 대변인만 자꾸 눈 마시니까 좀 곤혹스러운 얘기를 자꾸 윤희석 대변인에게 엿주잖아요. 방금 현근택 부원장의 그런 설명, 자칫 김영환 지사를 징계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말실수가 있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까지 뭐 징계하거나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용으로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렇게 방어막을 쳐준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김재원 전 최고의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의 발언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현재 지사, 현직 지사 내지는 현직 시장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시정이나 행정을 할 때 그 여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한다면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골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이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징계위까지 윤리위까지 열리게 된 거고요. 예.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 상황에 당황하고 이래서 나온 말실수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하나하나 다 징계하기 시작하면 지금 뭐 있는 299명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실수들을 하니까 물론 다 재난과 연결된 건 아니지만요. 이런 차원에서는 크게 보고 사실은 김영환 저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아니면 그 추후에 또 다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 마찬가지로 윤리위의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대통령실 언급했어요. 우리 현근택 대변인이. 또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비교했습니다. 저는 그 경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부적절한 말로 유족들 가슴을 후벼 파고 국민들 감정을 건드린 것. 그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 차원의 윤리를 통해서 징계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문제는 하천 관리의 문제, 또 도로 차단의 문제, 이런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과 도지사의 궁극적인 책임이 제기될 겁니다. 그 책임은 좀 별개로 물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무조정실이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지금 검찰 수사도 좀 시작이 됐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밤부터 또다시 서울 중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정치인분들 말실수 없도록 또 행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이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재발 방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순서는 네, 차량 통제를 해달라고 하는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명조끼도 없이 이 수색 작업에 군인을 투입했던
이런 상황들.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운 후진국형 인재사고들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처럼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뭔가 나사가 지금 풀려 있는 건가 우리 사회에? 뭐 이런 안전 불감증이 이 정도였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해병대원 외동아들이고 또 뭐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까지인데 그 모친의 이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너무 듭니다. 윤 대변인, 이제 좀 뭔가 좀 이번 사고를 잘 수습한 다음에 뭔가 정말 사회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여당이시니까요.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죠. 예, 점검뿐만이 아니라 꼭 시정을 해야 되겠죠. 예. 지난해에도 큰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 지났는데 그렇게 바뀐 거를 못 느끼고 통합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이 없고 예. 또 이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뭐 군을 투입한다든지 예. 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문제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그래서 이런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재난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와 함께 지금 여당은 이번 집중 홍수 피해, 폭우 피해의 원인이 하천 정비를 제대로 안 한 탓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보를 설치한 등 또 환경단체가 물 수자원 관리에 주도적인 입김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하천 정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여당은 보고 있고요. 이 4대강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4대강 조사 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 때 한 전문위원이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보 설치 전에 이 통계죠. 보를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선 여러 통계 자료 또는 뭐 계량적 자료들을 놓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을 텐데 이런 어떤 통계 수치를 쓰는 게 아무 생각이 없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말 되네? 보를 설치하는 게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전문가가 보면 왜 무식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보를 설치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지금 이런 행동이란 발언들이 굉장히 무식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2월에 있었던 회의록입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앞서 부적절한 발언들, 정치인들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B 의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감사원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 이런 표현은 너무 수위가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저는 이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 맥락을 봐야 되는데. 예. 또 뭐 그러니까 뭐 뒤에 안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일부의 회의 중에 나왔던 단어들 아니면 뭐 녹취록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 거를 공개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쓴다.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 듣는 건 솔직한 얘기 듣는 거거든요. 근데 발언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 삼아서 예. 그분들을 만약에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럼 만약에 저분들 이제 나중에 이름도 나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럼 솔직한 얘기 못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회의 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그럼 저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 되네. 그러니까 해야 된다를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나하나에게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공개하면서 지금 물난리 지금 수해 난 것도 전 정부의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지금 이번에 나는 오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찌 보면 보를 그 공사하다가 거기 제대로 공사 안 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뭐 보를 설치하고 이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전 정부 어떤 탓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호천, 범람했던 미호천의 바닥을 조금 준설을 했더라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번 홍수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지금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위원회든 간에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다 꼬투리를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건 전 동의하지만요. 위원회 위원들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성향을 가진 분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 자신들이 도출하고 싶어하는 결과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고 그 반대 진영들을 저렇게 폄훼하고 국민들 아주 우습게 보는 그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언 자체 하나하나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로 만들어지게끔 나아갔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회의록들이 기록이 남는 거고 그래서 이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발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예. 이 기록이 남는 걸 다 알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태양광 또 탈원전 또 이런 4대강 이런 문제를 놓고 전 현 정부 간의 격돌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돌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여야 정치권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오늘 국무조정실이 이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왜 수사 의뢰를 했을까? 경찰의 초동 대응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허위 보고도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차로 그쪽하고 궁평 지하차도도 또 물에 잠길 수 있어가지고 차량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궁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미호천이 범람을 해서 궁평 지하차도를 덮치기 1시간 40분 전에 또 1시간 전에 들으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교통 통제를 요청을 합니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출동을 해서 통제를 했다. 그런데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근데 국무조정실이 좀 들여다보니까 출동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아주 궁평 제2 지하차도와 아주 가까운 파출소에 있던 직원들도 출동을 안 한 상태였던 거예요. 교통통제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거짓 해명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참담합니다. 만약에 딱 교통통제만 제대로 딱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이루어졌더라면 14명의 아까운 목숨은 우리가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저 상황을 지금 저 전화통화 내용만 들으면 바로 출동할 것 같잖아요. 딱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네. 국도 36번 미호천교 옆 딱 궁평 지하 2하 차도거든요. 전화 받으신 경찰에 계신 분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전달을 했을 걸로 저는 봐요. 요 분은. 그럼 이제 전달받은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의 여부인데 예. 글쎄요. 그 수사하면서 뭐라고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이 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생각 안 했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겠죠. 그런 부분 그것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자세 문제가 나오는 건데 예. 그런 차원까지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이 수해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또 행정당국 또 신고자들이 뒤엉켜 있는데 우리 국민이 늘 위험성을 미리 고지를 했지만 제대로 행정당국과 또 경찰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현 본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이 신고한 분이 이제 거기 감리단장이었지 않습니까? 감리단장은 공사 진행 사항을 잘 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내가 경황이 없어서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자책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신고받는 분이 누구세요? 신고한 분이? 이렇게 한마디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제가 여기 감리단장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말의 무게가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조금 더 신경 쓸 것 같은데 지금 통화 내용 보시면 신고하시는 분이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고든지 간에 신고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신지 밝히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고 그런 좀 사소한 주의가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감리단장도 사실 이번 하천이 넘게 된 임시 제방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분입니다. 임시 제방 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기준에 맞게 됐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장해찬 두 사람의 설전입니다. 이름도 언급하기 귀찮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권 카르텔을 그러면 내가 두둔하는 거냐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기본적인 문해 능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권 카르텔을 두둔한 적도 없고요. 제가 한 말은 이권 카르텔 뭐 어쩌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잡아가지고 그걸로 수혜자금 될 수 없다가 제 주장이었고요. 거기다 대놓고 그럼 이권 카르텔을 옹호하는 거냐 나오자는 거는 이거는요 언어 영역에서 킬러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면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신당을 차리건 말건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대통령 발언의 트집을 잡는 열정에 10분의 1만 이 야당 비판을 썼다면 지난 전당대회나 우리 당 내부에서 이처럼 박한 평가를 받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들 하시라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당원권 정지된 분들에게 관심을 쏟을 정도로 지금 국정과 민생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꾸 생떼 쓰는 정치하지 말고 무엇이 국정과 민생을 위한 것인지 고민을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더 나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때 호영우제하던 두 사람이 이제 지금은 서로 완전히 이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손을 잡고 신당을 창당할 것인가?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궁금할 법도 한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뭐 그런 거 전혀 궁금하지 않다. 차리든 말든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또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표현을 좀 쓰셨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야당에서는 지금의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을 띄울 것이고 그 특검의 선봉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했던 이성윤 전 고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특검이 꾸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장해찬 최고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뭘 하든 이준석 전 대표가 뭘 하든 유승민 전 의원이 뭘 하든 야당이 특검을 띄우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라. 우리는 우리의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 이런 제 표현을 했습니다. 뭐 양쪽 분들의 이런 설전이 좀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당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의 설전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겠죠. 둘 다 젊으니까, 젊은 정치이니까. 그리고 당이 같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안마다 충돌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청년 정치인으로 가깝다고 보였던 두 분이 이렇게 설전을 나누는 것이 결국은 여당,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 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공동의 목표를 저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에게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 점을 좀 두 분이 윤영을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 뭐 이제 방송이 하도 많으니까요. 라디오도 있고 뭐 TV도 있고 뭐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이준석 전 대표를 아직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왜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분이 뭐 정치적 식견이 뛰어나요? 왜 이분을 자꾸 각 방송사 라디오는 불러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현안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당에 계신 분들이 또 반박을 하고 그거를 또 다른 언론은 두 사람이 싸운다 받아쓰고 우리 정치와이드는 할 일도 많은데 이거를 저녁에 또 방송도 하고. 왜 이준석 전 대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 언론이 부르는 거예요? 우선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세대에 대한 대표성 그런 걸로 이제 사실 정치적인 위상이 커졌죠. 당시에 20대 청년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30대 지금 이제 중년, 30대 중반이 됐죠. 오기까지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언변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뭐 전망 식견도 뭐 탁월하지만 사실은 그 세대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에서 그 당시에는 청년을 대표했던 정치인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처음으로 청년 당대표가 됐다는 그런 정치적인 업적 그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탈당하냐 신당을 창당하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치는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 안에 있을 때 더 빛이 나지 여기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차리게 되면 그냥 작은 소수 정당 안에 있는 정치인을 머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렇게 쉽게 탈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당 내에서 다양한 발언들을 통해서 역학구도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재주가 있는 정치인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현재의 자료 협조 태세, 제공 태세는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봉쇄에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제출 건수가 권영수 장관 때보다 1.9배 이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장관 때 제출한 자료보다는 2.5배가 자료가 일단 많습니다. 잠시 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도 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싶으면 사퇴를 하세요. 사퇴를. 김상희 의원님. 왜 장관이 되시고자 하는 겁니까? 다 그래요. 세금 내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저한테 뭘 또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까? 유튜브가 계속 방송되고 있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제가 유튜브를 삭제를 했습니다. 예, 오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 그리고 이 본인의 과거 대북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을 알 수 있는, 정책을 알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지명 이후에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민족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보니 하나로 보이는 것이다. 어떻게 북한과 우리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말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근택 본장님한테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부적격자예요? 저는 이분이 왜 통일부 장관을 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에 여러 전문뿐만 아니라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정부조직법에도 보면 통일부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만북 교류 협력 대화 이런 거 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분 보면은 북한은 붕괴시켜야 되고 전복시켜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국방의 개념도 기본적으로 약간 우리가 북한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북한이 만약에 침략할 건 우리가 방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이지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다. 이건 없어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그런데 물론 대학에서 교수하시고 이런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극우 유튜브에 나와서 북한은 빨리 망해야 되고 우리가 체제로 통일해야 되고 지금 말씀처럼 민족이라는 거는 색안경이고 이러면 통일부 장관 왜 하죠? 어쨌든 법에도 안 맞고 통일부 역할에도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통일부 장관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야당이 이렇게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대통령은 왜 김영호 통일부 장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을까요? 일단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통일부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지원부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하게 이 북쪽의 입장을 반영한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했던 통일부의 역할은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자유라든지 인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북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제법 위반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할 말 할 수 있는 북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통일부가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통일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김영호 장관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의 통일부 장관 또는 과거의 통일부 역할에 맞는 그런 후보자는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지만은 이분의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라든지 통일 관련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관철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북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족을 앞세우다가는 우리의 원칙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저는 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 하나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에 대해서 오늘 이 의정부 지법에서 항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와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최모 씨가 다시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인 우리 현 부원장님이 정치적인 색깔을 좀 지우시고 법적으로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법정 구속시킨 이유가 뭡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일단은 뭐 형량 같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었고 2심에서 징역 1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뭐 그 형량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본인이 아마 제법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잔고 증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은행에 내가 돈이 얼마 있다. 이거를 어쨌든 제시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땅을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의 돈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의 소유주는 돈인 거죠. 자기여야 그렇죠. 돼요. 그거를 위조해서 결국은 지금 땅을 살 때 이제 예.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심 재판부 판단은 좀 달랐던 거는 사실은 이게 1심, 2심 형량이 같고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아마 판사가 보기에는 어차피 나중에 지금 내가 구속 안 시켜서 대법원에 가서 변경될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리고 어차피 만약에 확정된다면 1년 동안 이제 실형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거면 뭐 지금 하는 거와 큰 차이 없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실형을 선고해도 법정 구속을 안 시킬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 뭔가 다퉈볼 게 있다. 예. 증거라든지 뭔가 이제 변호 활동을 다퉈보는데 1심에서도 1년, 2심에서도 1년. 그럼 대법원 가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어차피 큰 결과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방어권 보장에도 큰 영향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한 것 예.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뭐 권력형 문제, 비리나 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고 철저히 개인적인 사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다 이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 문제는 접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이 이슈를 달까 말까 하다가 저희들이 좀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이 서초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명확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3선 의원의 갑질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좀 돌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돌아서 저희가 어제는 다루지 않았는데 김어준 씨라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오늘 많이 인터넷에서 기사화됐습니다. 자, 직접 김어준 씨가 어떻게 다뤘는지 방송을 보겠습니다.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시 정정해 놓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된 다시 알려드리도록. 이 사건과 관련해 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학교의 제 가족은 재학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음을 밝힙니다.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 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우리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김어준 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는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현직 교사였던 분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지금 이 김어준 씨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던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의 이른바 학모 갑질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를 방송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방송 말미에는 이제 본인도 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조금 인터넷의 일부 커뮤니티 또는 지라시에 의거해서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방송에서 해도 되는가? 물론 뭐 유튜브 방송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처럼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방송이 아니라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발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화가 날
법한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김어준 씨가 뭐 그동안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 일으킨 적이 많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공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 개인 방송이라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갖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책임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정정을 하더라도 그 정정하는 아까 그 말투나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자기는 그럼 아무에게나 대해서 근거 없는 얘기 해놓고 그게 아니면 말고 이래도 되는 사람입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죠? 그거를 제가 꼭 김어준 씨한테 묻고 싶은데 뭐 추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연 이 후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그거 우리 지켜봐야 됩니다. 한 카페에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 서초의 모 아파트에 사는 분의 손자 뭐 이런 식의 글을 처음 올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한기호 의원을 또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사과를 했지만 한기호 의원이 좀 받아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한기호 의원이 받아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과를 받아주고 고소를 취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한기호 의원 입장에서는 뭐 한기호 의원의 선택의 문제지요. 어쨌든 최초 유포자가 직접 찾아와서 본인의 잘못을 또 얘기하고 선처를 이제 바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 유튜브 상에 그런 온라인 상에 글을 올린 사람이 찾아온 것 자체는 저는 뭐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봐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나 사과의 문제는 또 별다른 문제다. 이 엄청난 또 후폭풍을 가져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기호 의원이 어떤 절차를 취하는지는 그분 선택의 문제다. 자, 그러나 분명해진 것은 어제 나왔던 온라인상의 그 얘기, 이른바 최초 유포자가 했던 얘기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서 얘기했던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정말 나름대로 영향력도 있고 또 나름대로 방송인으로서 진보 유튜브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사과하고 또 책임질 일 있으면 분명히 또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요, 이 당 차원에서는 이걸 가짜 뉴스 뭐 이를테면 뭐 와의 전쟁 이렇게 또 문제를 간단 말이에요. 이건 또다시 어떤 보면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다. 왜?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분명히 가리는 건 좋지만 이걸 수해 피해 문제를 가지고 또 뭐 이를테면 다른 논점을 얘기한다든지 하위 공무원들 뭐 감찰 수사만 한다든지 또는 이 교육 문제가 사실 본질인데 이 문제는 놔두고 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가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좀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 씨의 이 가짜 뉴스 문제와 그러니까 김어준 씨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고리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인터넷도 그렇고 여당 내에서도 김어준 씨 문제와 과거 김의겸 의원 발언 또 지금 이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 연석회의 부의장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가짜 샤넬백 논란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제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교권 회복 문제나 아니면 수혜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미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의 저는 일부 의원도 지금 서영교 의원도 지금 가짜뉴스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인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이슈입니다. 더 일찍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경 대처하는 거에는 한기호 의원이 용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이건 한기호 의원이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였다고 하지만 단지 정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인격살인까지 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진영을 떠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먼저 강공을 하긴 했지만 이건 진영을 떠나서 반드시 공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이런 인격살인에 대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는 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정말 많은 말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런데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물러서는 일들이 이때까지 비일비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